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작년에 애리조나로 이사 온 한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언제 받을지 고민하시는데 제가 62세에 조기 수령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작년 5월 제 62번째 생일이 지나고 한 달 뒤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연금이 계좌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월 수입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제가 받고 있는 금액은 월 1,847달러입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했을 때는 67세 기준으로 2,639달러였는데 62세에 받으니까 약 30%가 깎여서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 이 돈으로 어떻게 사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89년에 28세의 나이로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유학생으로 왔다가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은 2001년에 취득했어요. 첫 직장은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꽤 좋은 기회였어요. 월급은 처음에 2,800달러 정도였는데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7년 정도 일하다가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1996년에 지금의 아내 미경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사로 일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월 합산 소득이 6,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희망찬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지훈이가 1998년에 태어나고 둘째 딸 지영이가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꿈이 있었어요. 좋은 학군에 집을 사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2002년에 토렌스에 있는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45만 달러에 샀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로 9만 달러를 넣고 30년 모기지를 받았어요. 월 페이먼트가 보험과 세금 포함해서 2,650달러 정도였는데 당시 저희 소득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직한 회사는 항공우주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였습니다. 거기서 15년 정도 일했는데 연봉이 차츰 올라서 2010년 즈음에는 8만 5천 달러 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있었고 저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월급이 동결되었어요. 그 시기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45만 달러에 산 집이 한때 28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기지 페이먼트는 그대로인데 집값은 모기지 잔액보다 훨씬 낮으니까 언더워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아내도 그 시기에 병원에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족 전체 소득이 월 7,000달러에서 5,500달러로 떨어지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버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줄일 수도 없었고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전략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휴가도 몇 년간 포기했습니다. 2017년에 세 번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제조업체였는데 연봉이 9만 2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때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56세였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무렵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경에는 저희 집이 65만 달러 정도 되었고 2020년에는 75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모기지 잔액이 15만 달러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드디어 상당한 에쿼티가 생긴 거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지훈이는 UC 어바인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고 지영이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독립해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굳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60세가 되면서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401k 계좌에는 약 42만 달러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꾸준히 넣었지만 솔직히 넉넉한 은퇴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칭으로 주는 것 포함해서 연봉의 15% 정도는 계속 넣었는데 그동안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손실도 있었고 2008년 위기 때는 한때 절반으로 줄기도 했거든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서 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봤어요. 67세에 은퇴하면 월 2,639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62세에 조기 은퇴하면 1,847달러, 70세까지 미루면 3,275달러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67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말에 회사에서 조기 은퇴 패키지를 제안했거든요.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특별 은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패키지는 꽤 매력적이었어요. 기본 월급의 18개월치에 해당하는 세버런스를 주고 의료보험도 2년간 회사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약 13만 8천 달러의 세버런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아직 59세였고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소득이 월 4,200달러 정도 되었으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이사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집이 2021년 말에 85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모기지는 거의 다 갚아서 12만 달러만 남아 있었고요. 그 집을 팔고 애리조나로 이사가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근처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거기서 괜찮은 집을 35만 달러 정도에 살 수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집을 팔면 70만 달러 정도 현금이 남는데 그중 35만 달러로 애리조나에서 집을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 35만 달러는 투자하거나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는 거죠. 2022년 3월에 조기 은퇴 패키지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캘리포니아 집을 실제로 83만 달러에 팔았어요. 시장이 조금 식어서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모기지 상환하고 리얼터 수수료 내고 나니까 약 68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애리조나로 이사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피닉스에서 동쪽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메사라는 도시에 집을 샀는데 3베드룸 2화장실에 차고 2개짜리 단독주택을 32만 달러에 현금으로 샀습니다. 캘리포니아 집보다는 조금 작지만 마당도 넓고 새로 리모델링된 깔끔한 집이었어요. 이사 비용이나 새 집 가구 사는 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약 5만 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결국 30만 달러 정도가 순현금으로 남았습니다. 그 돈은 CD에 20만 달러, 주식 인덱스 펀드에 10만 달러 정도 분산 투자했어요. 2022년 5월 18일 제 62번째 생일 다음 달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약 6주 뒤인 7월에 첫 번째 연금이 들어왔어요. 정확히 1,847달러. 예상했던 금액이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걸 보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매월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35년간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냈는데 고작 1,847달러라니.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확정된 수입이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조정도 받으니까 나쁘지 않다고요. 현재 저희 가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 소셜 시큐리티 1,847달러에 아내 병원 수입 4,200달러 그리고 401K에서 매월 1,500달러씩 인출하고 있습니다. CD와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이 월 800달러 정도 되고요. 총 월 수입이 8,347달러 정도입니다. 애리조나로 이사 온 후 생활비가 많이 줄었어요. 우선 모기지가 없으니까 주거비가 프로퍼티 텍스와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만 월 800달러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모기지 페이먼트만 2,400달러였는데 말이죠. 식료품비도 애리조나가 더 저렴해요. 월 600달러 정도면 충분하고 외식도 캘리포니아보다 30%는 싸요. 자동차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고 주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도 줄었습니다. 의료비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가족 의료보험이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월 보험료 450달러에 본인 부담금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료함이었습니다.
35년간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였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재정 불안감이었습니다. 현재는 401k에서 매월 $1,500씩 인출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77세 정도에 바닥날 것 같아요. 물론 아내도 62세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집도 있으니까 완전히 거덜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들이 더 많아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압박이나 정치적인 문제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계획을 세우는 자유로움이 좋아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애리조나는 골프 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퍼블릭 코스 피가 캘리포니아의 절반 수준이고 날씨도 1년 내내 좋으니까 언제든지 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당이 작아서 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당이 넓어서 토마토도 키우고 허브도 기르고 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먹는 맛이 정말 좋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분담하게 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하이킹을 가거나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도 해요.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닉스에 생각보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인의 행사에도 참여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한 분들과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62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조기 수령한 걸 후회하는지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하겠어요. 물론 67세까지 기다렸다면 월 $792를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건강한 60대 초반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돈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얻는 자유와 여유가 그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기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충분한 저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편안한 생활이 어려워요. 401k나 개인 저축이 최소 $400만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처럼 모기지를 다 갚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월 주거비가 $1,000 이하로 내려가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셋째, 의료보험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5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서 가족보험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넷째, 새로운 루틴과 목표를 만들어야 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재정 플래너와 상담해 보세요. 세금 최적화나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전문가와 논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상담받았는데 유용했어요.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1,847, 이 금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수입이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계좌에 입금되는 걸 확인할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낸 대가로 이제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물론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는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정원 일이나 집안 정리를 합니다. 오후에는 골프를 치러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요리해서 먹어요. 이런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항상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제 속도대로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은 돈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의료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들 텐데 과연 이 돈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살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아이들도 가끔 찾아와요. 아들 지훈이는 세너제이에서 일하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애리조나로 놀러 와요. 딸 지영이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으로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머물다 갔어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이제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같이 골프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먹이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내년에는 아내도 62세가 되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아내는 병원에서 25년 정도 일했으니까 월 $1,4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둘이 합쳐서 $3,200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아내는 아직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65세까지는 계속 일할 계획이래요. 그래도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면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62세에 조기 은퇴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조금 적게 받지만 그 대신 얻은 자유와 평안함이 훨씬 더 소중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교회에 다녀온 후 아내와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번 주에 뭘 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친구들과 골프를 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최근에는 지역 대학의 시니어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역사와 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함께 수강하는 다른 시니어분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지역 푸드뱅크에서 주 2회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돕는 기쁨도 큰 것 같아요. 가끔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계획을 세우고 절약하면서 살았고 무엇보다 용기를 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할 일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받는 $1,847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은 찾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정말 감사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것만으로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 준비가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요즘 제가 꿈꾸는 것은 여행이에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조심스럽지만 미국 내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요. 내셔널 파크들도 가보고 역사적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고요. 아내가 은퇴하면 함께 RV를 사서 장기 여행을 해볼까도 생각해요. 애리조나에서 만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3개월 정도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 보는 거죠. 손주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딸 지영이가 내년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는 상상을 하니까 정말 설레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손주 돌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계속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매월 가계부를 작성해서 지출을 점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401k에서 인출하는 금액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있고 필요하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인색하게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돈을 아끼기 위해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면 조기 은퇴한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절약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은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외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골프도 퍼블릭 코스에서만 치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여행도 럭셔리하게 하지는 않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해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식사도 더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주 3회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해요.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실감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63세가 된 저에게 소셜 시큐리티 1,847달러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은 제가 35년간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에요. 액수가 크지 않다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셜 시큐리티는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돈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죠. 만약 지금 40대이시거나 50대 초반이시라면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401k에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회사에서 매칭해 주는 것도 꼭 받으세요. 또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미리 고민해 보시고요.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모기지를 빨리 갚거나 은퇴 후에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로 이사한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월 $1,500 정도 줄었거든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를 언제 받을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67세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저처럼 62세에 조기 수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다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월 생활비가 $3,0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추가 수입원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렘으로 가득해요. 이런 기분은 직장 다닐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1,847달러, 이 돈이 제게는 자유의 상징이에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 덕분에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할 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다면 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은퇴자금 $1,000,000를 한국 주식에 몰빵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51만 남았어요. $49만 증발한 거죠. 우리 돈으로 치면 6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1959년생으로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형편이 힘들어졌어요. 고등학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좋아했어서 야간 공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야간대 출신을 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중견 기계 부품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5년 정도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쌓았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대학 선배 한 분이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미국에서는 기계 엔지니어 수요가 많았거든요. 고민 끝에 1994년 35세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없었어요. 첫째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회사 문화도 낯설고요. 하지만 기술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시애틀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보잉하고도 거래하는 회사였으니까 기술 수준이 높았죠. 처음 연봉이 45,000달러였어요. 당시로서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01K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은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였어요. 제가 매월 급여의 6%를 넣으면 회사에서 3%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401K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한국에서 간호사였는데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했어요. 아내도 401K가 있었으니까 둘 다 열심히 모았죠. 첫째 아들이 1996년에 태어나고 둘째 딸이 1999년에 태어났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401K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했어요. 시니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도 점점 올라서 은퇴하기 전에는 9만 달러까지 받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401K를 건드리지 않고 꾸준히 넣었습니다. 회사 매칭도 받고 시장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로 미국 주식 펀드에 투자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채권 비중을 늘렸어요. 60세가 넘어서는 주식 40%, 채권 60%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할 때까지 모인 돈이 정확히 100만 48달러였어요. 아내 것까지 합치면 150만 달러 정도였죠.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부부가 매월 4,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그럭저럭 살 만한 돈이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30년간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아내는 아직 60세라서 몇 년 더 일할 예정이었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었고요. 저 혼자 집에서 뭘 하고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은퇴하면 할 일도 없고 401K 돈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투자 방송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2021년 말 즈음이었는데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제가 원래 제조업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뭘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테슬라도 잘 나가고 있었고 각 나라에서 전기차 정책을 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주식을 사려면 복잡하더라고요. 직접 한국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ETF를 샀어요. EWI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ETF였어요. 401K 돈을 롤오버해서 IRA로 옮겼어요. 그러면 개별 주식도 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만 달러 정도만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이 좋더라고요. 2022년 초에 산 한국 ETF가 몇 달 만에 15% 정도 올랐어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ETF 말고 개별 주식을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증권회사에 해외 거주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에 6만 원 정도 했는데 2만 달러어치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샀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였는데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2022년 여름까지는 제가 산 주식들이 계속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는 7만 원까지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때 제 계좌 평가액이 한 6만 달러 정도였는데 8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2만 달러를 번 거죠. 그 맛을 본 이후로는 더 과감해졌어요. 401K 돈을 조금씩 더 옮겨서 투자했습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갔어요. 아내는 그때도 일하고 있어서 제가 뭘 하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그냥 투자 공부하고 있다고만 했거든요. 2022년 말까지는 정말 잘 됐어요. 제 계좌에 40만 달러 정도 들어 있었는데 평가액이 55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5만 달러를 번 거예요. 그때 생각이 이참에 크게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다시 돈 벌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401k 돈을 다 넣어서 큰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401k 돈을 거의 다 옮겼어요. 80만 달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120만 달러가 제 한국 주식 계좌에 들어간 거죠.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어요.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전기차 시장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CATL이라는 중국 배터리 회사와 경쟁하면서 기술력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세도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40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일단 투자한 돈이니까 손절하기가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들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샀습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샀어요. SK하이닉스도 샀고 현대차도 샀고 포스코홀딩스도 샀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여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계좌 평가액이 9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3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본 상태였죠. 그런데 2023년 8월부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코스피가 2600에서 22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산 주식들도 모두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30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SK하이닉스도 반토막이 났고요. 그때부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 시간이 미국 시간과 반대니까 밤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해서 계속 누워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그래도 아직 정확한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401k 돈을 다 넣었다는 걸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지 뻔했거든요. 2023년 10월에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코스피가 22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 계좌도 70만 달러까지 내려갔어요. 50만 달러 손해를 본 거죠. 그때 정말 팔까 생각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며칠간은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2024년 들어서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특히 올해 3월에는 정말 심했어요.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 중국 경제 문제도 계속되고 미국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산 LG에너지솔루션은 한때 2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50만 원에 샀던 주식이 반토막이 난 거죠. 삼성전자도 4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SK하이닉스는 더 심했어요. 15만 원에 샀던 주식이 8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계속 버텼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코스피가 8% 넘게 떨어졌어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계좌도 하루 만에 5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 정말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올해 9월에 모든 주식을 팔았어요. 120만 달러로 시작해서 51만 달러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49만 달러를 잃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30년간 모은 은퇴 자금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집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결혼 자금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내랑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65세가 돼서 무슨 투기를 했는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한국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회사들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첫째는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예요. 401k 돈을 거의 다 한국 주식에 넣었거든요. 둘째는 타이밍이 나빴어요. 2022년,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큰 돈을 투자한 거죠. 셋째는 감정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더 사고 더 떨어지니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요. 넷째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65세면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나이인데 젊은 사람처럼 고위험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아내한테는 아직 정확한 얘기를 못했어요. 투자해서 좀 손해를 봤다고만 했거든요. 49만 달러를 잃었다고 하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안 돼요. 다행히 아내 401k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고요. 집도 이미 다 갚았으니까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획했던 은퇴 생활은 불가능해졌어요. 원래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꿈은 접어야겠어요. 혹시 아직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65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원래는 유산도 좀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무엇보다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30년간 같이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제 혼자 판단해서 날려버렸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려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나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은퇴 자금은 절대 모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해요. 저처럼 65세에 주식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회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가족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큰 투자는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하세요. 저처럼 혼자 결정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큰 돈을 잃어요.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51만 달러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해요. 안전한 투자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곧 사실을 말해야겠어요. 아무리 미안하고 부끄러워도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현명하게 살아야죠.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가장 아픈 건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라는 생각이에요. 30년간 신중하고 계획적이었던 제가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건강은 아직 괜찮 채 시도 김계속 편집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알게 되면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결국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둘 다 직장이 있고 각자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남은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둘 거예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은 보장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보려고 해요. 한국 마트에서 일하거나 한국 사람들 상대로 번역 일을 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많으니까 어딘가에서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혼자 끙끙 앓는 대신에 가족들과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손주들도 이제 조금씩 큰데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돈은 많이 못 줘도 시간과 관심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투자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비록 돈은 잃었지만 고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건 수학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고향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서울도 많이 바뀌었을 테고 어린 시절 살던 동네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비록 돈은 별로 없지만 검소하게라도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일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았어요. 겉으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욕심도 많고 감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특히 손해를 보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모험을 하는 성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성격이 투자에는 독이 되는 거였죠. 앞으로는 이런 제 성격을 잘 알고 큰 결정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후회돼요. 아내가 말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 고집 때문에 혼자 결정한 거죠. 아내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저보다 냉정해요. 만약 그때 아내한테 상의했다면 분명히 너무 위험하다, 조금씩만 해봐라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조언을 듣기 싫었던 거죠. 큰 돈을 벌어서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욕심이 결국 독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65세에 이런 교훈을 얻게 될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특히 은퇴 자금만큼은 정말 조심해서 다루세요. 한번 잃으면 다시 만회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65세니까 새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지만 젊은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해요. 저처럼 한국 주식에만 몰빵하면 위험해요.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더 사고 이익을 보면 더 욕심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큰 손해를 봐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아요. 저처럼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큰 돈이 걸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가족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조언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어요. 49만 달러를 잃었다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요. 물론 아내가 많이 놀라고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죠.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가족도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전 같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검소하게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돈을 잃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뉴욕에서 30년을 살았던 간호사였던 제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1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뉴욕을 떠났고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저처럼 여기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살입니다. 1990년대 초 27살의 나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국 간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았죠. 엔클렉스라는 시험도 봐야 했고 영어도 정말 많이 부족했어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뉴욕의 한 대학 병원에서 중환자실 수간호사까지 올랐어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어도 서툰 한국 여자가 미국에서 의료진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말 높아요.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며 일하고 간호사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받습니다. 환자들도 간호사를 진정한 의료진으로 대해주고요. 그런 환경에서 30년을 일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한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로서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도 있어서 65세가 넘으면 의료비 걱정도 크게 없고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느냐고요? 사실 저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딱 3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오신 게 2번, 제가 한국에 간 게 1번이었죠. 30년 동안 고작 3번이요. 부모님은 2010년대에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후회가 많이 되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분들과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고 간호사 출신이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는 제 모국어니까 언어 장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초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했어요. 미국에서 30년을 일했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 간호사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엔클렉스를 통과한 경력이 있어서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은 되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다시 보는 시험이라 정말 많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약물 이름들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특히 한국어 의학 용어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걸 영어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0년 만에 여기민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서울의 모습이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하철도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요. 기술의 발전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건강보험이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2024년부터 건강보험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이나 제외 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은 민간보험을 들거나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의료비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의료비를 다 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감기 한 번 걸려서 병원에 가도 5만 원,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5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받던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서 의료비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6개월은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생각했죠. 그 다음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한국 간호사 면허도 있고 미국에서 30년간 일한 경력도 있으니까 어느 병원에서든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일단 제 나이가 57살이다 보니 신규 채용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젊은 간호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나마 몇 군데 병원에서 면접 기회를 주었는데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이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셨는데 한국 병원 문화에 적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위계 질서가 엄격한데 괜찮으시겠어요? 한국어 의학 용어는 얼마나 아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모두 팀의 일원으로서 수평적으로 협력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결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 경력을 인정해서 일반 간호사보다는 조금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연봉은 미국에서 받던 것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만족했어요. 그리고 2024년 초 드디어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30년 만에 한국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호칭부터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서로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하이 제너퍼 헤이 마이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격한 호칭 문화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무조건 선생님, 간호사끼리도 선배는 선생님 또는 언니, 심지어 1년 차이만 나도 높임말을 써야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색했어요. 미국에서 30년을 수평적인 관계로 일했는데 갑자기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춰야 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협력적으로 일했거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의사도 간호사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사가 오면 간호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의사에게 의견을 말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30년간 프로페셔널한 의료진으로 일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의사의 보조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원래 한국은 그런 게 당연하다. 의사 선생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미국식으로 하면 여기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30년간 쌓아온 프로페셔널리즘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를 정말 존중해줬거든요. 간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를 마치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대하더라고요. 간호사 좀 불러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심지어 반말하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라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간호사의 말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이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너스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의사의 보조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봉도 3분의 1로 줄었고 사회적 인식도 이렇게 다르니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병원 내부의 위계질서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경력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나이나 입사 순서보다는 실력과 경험을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년 차이만 나도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고 심지어 실력보다도 서열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보다 경력이 훨씬 짧은 간호사라도 제가 나중에 입사했으니까 낮은 대우를 받는 거죠. 미국에서 수간호사까지 했던 경력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의 관계도 미묘했어요. 미국에서는 동료들끼리 정말 협력적이었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개인의 실수도 팀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함께 개선해 나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어요. 실수를 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후배 관계도 엄격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어려웠어요. 특히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문화인데 때로는 교육을 넘어서 괴롭힘에 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나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간호사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국에서는 신입 간호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다행이었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내던 메디케어 보험료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하지만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꽤 높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서플리먼트 보험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가 커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에서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전액 본인 부담하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병원 접근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응급실도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었고요. 의료기술 수준도 미국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은 지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문화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것. 3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많이 미국화되어 있었어요. 수평적 사고, 개인주의적 성향,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 문화의 영향이었던 거죠. 한국의 위계질서, 집단주의, 눈치 보는 문화가 제게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라마다 정말 다르다는 것. 미국에서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직이에요. 의사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자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물론 한국도 많이 발전했고 젊은 의사들 중에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위계적이었어요.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미국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연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살 수 있고 언어 장벽이 없으니까 소통이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넷째, 의료 시스템에도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 미국은 의료 기술이나 장비는 정말 훌륭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 환자 중심보다는 효율성 중심인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20에서 30대에는 성공과 돈이 가장 중요했지만 50대가 되니까 가족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가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위계질서에 부딪힐 때나 연봉 명세서를 볼 때는 미국에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름대로 적응해가고 있거든요. 한국 병원 문화에도 천천히 익숙해지고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 의료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배운 환자 중심 간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수평적 의사소통 방식 같은 것들을 한국에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실제로 젊은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의 간호 문화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국 간호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몇 년 더 한국에서 일해보면서 정말 적응할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만약 정말 적응이 안 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0년간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도 배워가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여기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본국에 대한 환상을 갖기 쉬워요.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특히 직업 문화나 사회적 인식 같은 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문제를 미리 몰라서 처음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셋째, 현지 정보를 미리 충분히 알아보세요. 법규나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건강보험법 개정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넷째,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신만의 고정된 방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다섯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 간호사들과의 관계가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섯째, 본인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돈이 가장 중요한지, 가족이 가장 중요한지, 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지 본인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야 어려운 순간이 와도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한국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이 연봉 감소나 문화적 차이보다 더 중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없었을 거고 한국에 있으니까 연봉은 줄었지만 다른 만족감이 있거든요. 100%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2년 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차보다는 훨씬 적응이 잘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에게 미국의 선진적인 간호 문화를 전해주고 한국 간호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배우거든요.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간호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환자 중심 간호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변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생활에 점점 만족하고 있어요.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묘한 뉘앙스나 유머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진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좋아요. 30년 동안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언제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이 있어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요.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좋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병원에서 위계질서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미국에서 받던 연봉을 생각하면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평생 한국에 돌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한국에서 생활해 보면서 정말 정착할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갈지 천천히 결정할 생각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의 제가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서 늦은 도전이란 없다는 거예요. 57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적응이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궁금증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카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53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한때 월 매출 8만 달러를 기록했던 제 가게가 지금은 8천 달러도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니 10분의 1로 떨어진 셈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월세만 2만 2천 달러인데 매출이 8천 달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직원들 월급, 전기세, 각종 라이센스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가 2만 달러가 넘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카라오케를 시작한 건 2015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뉴욕 한인타운의 밤문화는 정말 활기가 넘쳤거든요. 32번가 일대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밤이 되면 직장인들, 유학생들,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카라오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놀거리였어요. 미국인들한테는 신기한 문화였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금요일 밤과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돈이 술술 들어왔어요. 평일에도 룸이 팔알은 찬 상태였고 주말이면 새벽 3시까지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소주 한 병에 25달러, 맥주 한 병에 8달러였지만 아무도 비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2018년에는 월 매출이 7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2019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쭐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우리도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직원도 8명까지 늘렸고 룸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독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2주간 영업 중단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휴가 한번 길게 가는 셈 치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업 중단 기간에도 월세는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각종 고정 비용들은 그대로였어요. 정부 지원금이라고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월에 잠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룸 안에는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테이블 간 거리를 2m 이상 벌려야 했어요. 15개 룸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8개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같이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2차, 3차까지 이어지던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회식 자체가 없어졌고 설령 만나더라도 야외에서 간단히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2020년 여름 매출이 평소에 30%까지 떨어졌을 때도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오고 겨울에 3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그 5개월 동안 매출은 0달러였지만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월세 22,000달러는 기본이고 직원들 실업급여 지원금, 전기세, 보험료, 각종 라이센스 비용까지 매달 3만 달러가 넘게 나갔어요. 5개월이면 15만 달러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어요. 2021년 4월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내고 노래방에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더욱이 한인타운 자체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은 식당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40년 전통의 식당들도 하나둘 사라져갔고 거리에는 임대 표지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식사하고 2차로 노래방 오는 패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백신이 나오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곳이라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어요. 2022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예전 수준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월 매출이 3만 달러 정도까지는 회복됐거든요. 그래도 적자지만 그나마 버틸 만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물가 상승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월세는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로 올랐고 전기세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직원들 시급도 올려줘야 했고 술값도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술값을 올리니까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이 30달러, 맥주가 10달러가 되니까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많아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뉴욕이니까 어쩔 수 없지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인타운에 새로운 경쟁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가 떨어진 틈을 타서 자본력 있는 업주들이 새로 진출한 거예요. 시설도 훨씬 깔끔하고 최신식이라 저희 가게가 상대적으로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보다는 클럽이나 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곳을 찾다 보니 노래방은 올드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20대 손님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버티던 차에 작년 말부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월세만으로도 적자인데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만 달러씩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봤어요. 배달 서비스도 해보고 낮 시간 대관 서비스도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간단하게 팔아봤습니다. 하지만 다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룸 개수도 15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5개 룸은 벽을 허물어서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생일 파티나 소규모 모임 대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수요가 없었어요. 직원들도 8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카운터 1명, 서빙 1명, 주방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던 매니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비용을 줄여봐도 매달 1만 5천 달러의 적자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아직 남아있던 적금을 깨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금 월 매출이 8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말에도 룸이 절반 정도밖에 안 차고 평일은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0명씩 왔던 곳인데 지금은 20명도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손님들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만 조금 붐빌 뿐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정말 조용합니다. 더욱 속상한 건 손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시설이 조금만 낡아 보여도 불만을 표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3명뿐이라 예전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요. 음향 장비도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몇 개는 잡음이 나는데 새 걸로 바꿀 여유가 없어요. 에어컨도 몇 대는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선풍기로 대충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열고 빈 룸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매일 말해요. 건강 망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 있냐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거든요.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게에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거든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빚도 30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더욱이 이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53살에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새로운 마케팅도 시도해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틱톡에도 영상을 올려보고 있거든요. 젊은 손님들을 끌어보려고요. 할인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룸 사용료를 30% 할인해주고 학생들한테는 추가 할인도 해줍니다. 생일 파티나 기념일에는 케이크도 서비스로 줘요. 그래도 매출은 늘지 않아요. 8,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월세 22,000달러는 여전히 큰 산이고 다른 고정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미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네요. 정말 막막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개월 후에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이 있으시면 정말 간절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노래방 업계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게에 앉아서 빈 룸들을 바라보며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요. 정말 죽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